BMW가 최근 시속 130km까지 고속도로에서 완전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이 기능은 6,000유로를 지불하면 7시리즈의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입니다. 여기서는 자율주행차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은 크게 SAE, Society of American Engineering, 그러니까 미국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가 발을 떼는 거. 지금 이미 우리는 크루즈 컨트롤이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하면은 발을 떼고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레벨 2가 손을 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손을 완전히 뗄 수 없습니다. 약 20초 또는 30초 정도 손을 떼고 갈 수 있지만 그 이상 갈 경우는 경고음 울리면서 자동차가 그 기능을 작동을 해제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레벨 3가 전방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고 책임 소재가 운전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레벨 4가 운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레벨 5는 운전자가 아예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 물론 지금 법적으로 완전히 이것이 모든 나라가 통일되게 규정된 건 아닙니다. SAE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자율주행차에 관한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개념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39년 뉴욕 박람회에서 미국의 뉴욕 박람회에서 GM이 퓨처라마라는 영상을 소개하면서 그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손발이 자유로운 1960년대 고속도로를 상상한 것이었습니다. 상상이죠. 그리고 제가 처음 이 개념을 만난 것은 2009년입니다. 구글의 한 연구원이 TED 톡스에 나와서 1년에 130만 명이 사망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로부터 스티어링 휠을 빼앗자라는 개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나는 1년 후에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슈가 됐죠. 그리고 다시 그 이후로 해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엄청나게 뛰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SFD는 지금까지 적어도 지금까지는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발전도 엄청나게 있었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짚고 넘어갈 게 테슬라하고 구글 웨이모, GM 크루즈, 현대 모셔널, 포드의 블루 크루즈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과 기술적인 차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센서 사용 차이인데요. 테슬라는 8개의 카메라만 있으면 되고 인공지능과 뉴럴넷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도조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또 별도로 있죠. 그런데 그 외 대부분 자동차 업체는 카메라 센서, 레이더 센서, 라이다 센서. 라이다 센서는 가끔 그 실험용차의 자동차 지붕 위에 달려있는 뱅글뱅글 도는 형태의 카메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물론 형태가 다양합니다. 볼보 같이 전방에 별도로 잡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라이다 센서가 테슬라는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외 모든 자동차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라이다 센서가 없으면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게 옳다고 지금 당장에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율주행 수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벨 1, 2, 3, 4, 5라고 이야기했었는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하고 FSD는 레벨 2에 해당합니다. 그 레벨 3에 해당하는 것은 메르세데스 벤츠 등 일부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속 60km 이하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BMW의 고속도로 완전 자동 차선 변경은 130km까지 가능한데 이것도 레벨 3 범주에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SAE가 완전히 인정을 했다 또는 각 나라에서 인정했다라는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저는 BMW의 이 자동 차선 변경 시스템을 2013년에 독일 아우토반에서 직접 시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운전한 건 아니고요. 운전석에 있었던 건 아니고 동승석에 앉아 있었고 운전석에는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도 차선 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도에서 고속도로 나올 때까지는 운전자가 운전을 계속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엔지니어들 말하기를 자율주행은 적어도 15년 또는 30년 후에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만큼 도로 위에 나타나는 이 삼라만상이 만들어낸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현상들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지금 자율주행은 크게 인지, 분석, 실행 이렇게 3단계 프로세스를 구분합니다. 카메라나 센서로 인지를 하고요. 슈퍼컴퓨터로 그거를 분석을 하고요. 그 분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실행한다 이런 개념인데요. 지금까지는 하드 코딩 그러니까 도로에서 자동차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축적한 것들을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빅데이터에 나온 것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앞에서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그게 대응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테슬라는 그걸 넘어서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학습해서 어떤 경우도 대응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이 자세를 취하고 있죠. 잠깐 설명을 하자면 지금 빨간색 바탕에 있는 우리는 사각형으로 인식을 하죠. 근데 지금까지의 카메라 센서는 이걸 사각형인지 뭔지 분석을 하지 못합니다. 오른쪽에도 오늘 축구공이라고 금방 인식을 하는데요. 이 축구공이 컴퓨터에서는 뭔지 모릅니다.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른쪽에 우리 도로에 보면 가끔 만날 수 있는 이런 점으로 된 점등 화살표, 이것을 컴퓨터는 뭔지 인식을 못합니다.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서버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테슬라가 이 재작년인가요? FSD 베타 버전 10.69를 선보였을 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등장한 화면입니다. 도로에 비닐가 나타나는데 이 비닐을 테슬라의 이 시험 주행을 하던 운전자가 비닐을 보고 자동차가 서는 걸 보고 정말 안전하다라고 그걸 평가를 받는데 안전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멍청한 거죠. 이게 비닐이라고 그러면 비닐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타고 넘어갈 수 있고요. 정지해서 피해서 갈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멈춰버리는 것을 탁월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인공지능의 발전 때문에 많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지금까지는 컴퓨터는 이 고양이를 하드 코딩 해야 했습니다. 고양이는 털 모양, 무늬가 각자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저것이 고양이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모든 고양이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참 연구하던 엔지니어가 또 다른 고양이 사진을 입력을 했는데 이게 고양이다라고 명령하기 전에 컴퓨터가 스스로 이걸 고양이다라고 답을 하더란 겁니다. 엔지니어는 그걸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이런 현상을 블랙박스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또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발레오의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품 회사죠. 프랑스 발레오의 CTO를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CTO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는 내년에, 그러니까 2013년에 말했으니까 올해가 되겠죠. 내년에 눈과 비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출시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모든 눈송이가 결정체가 다 다릅니다. 모두게 다 다릅니다. 앞으로 내릴 눈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컴퓨터는 그걸 장애물로 판단합니다. 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눈은 눈으로 비는 비로 감지하고 그에 대응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이게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이 보여주는 그런 현상인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자율주행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뉴스로 정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이 포드와 토요타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한다 하는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들이 회비를 내서 운행하는 컨슈머 리포트라는 잡지에서 자율주행 기술 순위를 발표했는데 포드가 1위, GM이 2위, 테슬라가 3위였습니다. 1위 회사가 3위 회사 테슬라 기술을 사용한답니다. 그게 테슬라가 인공지능에서 앞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긴 하죠. 포드하고 테슬라 차이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타는 차도 계기판 또는 A필러에 센서가 있습니다. 카메라 센서가 있습니다. 그 센서를 통해서 운전자가 졸거나 또는 시야가 집중되지 않고 할 경우에 경고음을 울려서 운전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이건 많은 회사 자동차들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하나, 토요타도 중국의 텐센트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부문의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닛산도 바이두하고 AI와 스마트카 기술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두의 AI 솔루션을 중국 시장용 닛산 모델에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시장이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새 시장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이두는 2017년에 자율주행 관련 아폴로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2018년에 전 세계 100여 개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140개 정도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적어도 작년까지는 자율주행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제가 말씀드린 자율주행은 모든 이들이 전 세계 모든 차가 다 사용할 그런 개념을 말한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쪽으로 모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기술 정도가 다음과 같은 정도에 국한돼서 사용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그동안의 강의 안에서 포함해서 내용을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로보택시는 미국에서 약 4개, 5개 도시, 그리고 중국에서 한 7개 도시에서 이미 운행되고 있는데 시속 60km 운행이 제한되고 악천 후에는 운행을 중지합니다. 그 셔틀버스도 이것저것 지금 운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저는 2016년에 스웨덴에 가서 볼보의 고속도로 트럭 대열주행 시험 운행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 사진의 오른쪽에 사진이 바로 그건데요. 맨 앞 차에는 운전자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운전자가 없이 간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부족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요. 저 때는 뒷차, 그 다음 차도 모두 운전석에 사람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차에 타고 있었는데, 동승석에 타고 있었는데요. 공장을 출발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 신호등을 만났는데, 앞차는 그 신호를 통과했고요. 제가 타고 있던 차는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앞차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엔지니어가 다시 핸들을 잡고, 스티어링 휠을 잡고 앞차를 추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볼보는 앞으로 수년 내에 고속도로에서는 이런 형태로 운행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8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청소차라든가 중장비 등에서는 많이 사용됐었다는 것은 의견이 등장한 지 오래되고요.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2023년 CES 거기에서 존 디어라는 회사가 농기계를 이와 같은 식으로 자율주행을 하겠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지구촌의 인구는 80억입니다. 그게 100억, 130억까지 증가할 거라고 유엔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식량 부족입니다.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이 동원되고 인력이 없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마지막에 우리나라 오토노머스 A2Z라는 회사가 PBV 목적 기반 자동차를 작년 대구 모빌리티에서 쇼에서 선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회사를 높이 평가를 했었는데요. 자동차 형태는 벤처럼 생겼는데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개조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걸 자율주행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운반할 수도 있고 탑승용으로 쓸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최근에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많이 신경을 쓰고 새로운 제도를 많이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대가 최근에 출시한 ST1이라는 차가 바로 그런 형태인데요. 이게 결국 이 역시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히클과 연결됩니다. 그건 다른 챕터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CES 2024, 하노버 메세 이런 세계적인 전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미래 예측이 나오는데 지금 2024년 이 현 시점에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입니다. 자동차를 국한하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적용 자동차, 소프트웨어 모든 것,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띵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산업 형태가 등장한다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히클,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는 OTA,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하나씩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7, 8년 전부터 현대만 하더라도 지도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가 가능했었죠. 무선으로. 그리고 블루링크라는 그런 이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건다거나 시동을 끈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것이 발전해서 자동차를 출시했는데 출시한 것을 끝나지 않고 출시하고 나서도 새로운 기능이 등장하면은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긴 합니다만은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기능들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비클의 디파인드 비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외형이나 디자인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궁금한 게 과연 그랬을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그런 형태의 자동차를 구입할 것인가 하는 것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여기서 지금 당장에 판단할 수 없는 것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는 디지털화와 그 디지털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생명체가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기후재앙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모든 것이 나오면 일단 먹거리로 계산합니다. 그건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른 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